네, 반갑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활성지구연구단의 이태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우라늄 토륨 비평형 연대 측정, 이 데이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제목에 적혀 있는 것처럼 아직은 예비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아마도 지금 듣고 계시는 대부분들이 고지진이나 활성단층 연구를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실 건데 이 방법이 실제 고지진이나 활성단층 연구에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평형 데이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에이지 데이팅에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 퇴적층에서 퇴적층의 퇴적 시기를 알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단연코 제일 좋은 방법은 화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표준화석을 말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퇴적층에서 표준화석이 발견되면 그 표준화석으로 퇴적층의 퇴적 시기를 한정할 수가 있죠. 그 이외에는 저희가 뭐 암층서라든지 예전에는 뭐 절대 연령 이런 말을 썼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절대 연령이란 말은 굉장히 좀 인간이 만든 오만한 단어인 것 같고 최근에는 이 뉴메리컬 데이팅, 수치 연령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계속 제가 수치 연령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수치 연령은 저희 그냥 개인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나 시기에 따라서 굳이 한번 분류를 해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략입니다. 대략 1mA 정도를 기준으로 1mA보다 오래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암석이라고 불리는 지표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1mA보다 젊은 미고결 퇴적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암석 같은 경우의 데이팅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제가 막대바 옆에 적어놓은 것이 시스템과 그 분석 대상 물질인데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이 있고 그에 알맞는 분석 대상 물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코 일반적인 화성암이나 변성암 같은 경우라면 특별한 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 분석 결과 또한 굉장히 좋은 퀄리티와 높은 애큐리시와 프리시즌을 가지고 있는 저오콘 UPB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태저감을 제외한 화성암 또는 변성암을 분석을 한다면 화성암의 정치 시기라든지 변성 시기는 거의 뭐 논란할 것 없이 정의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이 미국의 퇴적층을 살펴보면 이 역시 제가 적은 것 이상으로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희 고지진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 시폴틴 같은 라디오 카본 데이팅 그리고 석영 OSL로 대표되는 이 루미네센스 데이팅 그리고 베릴륨 10으로 대표되는 이 코스모제닉 우주선을 이용하는 데이팅 방법이 있고 그 밖에 뭐 ESR 등이 있지만 이 카본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톱을 이용한다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석법임에 맞지만 이 단점은 이 아이스톱의 시간이 정말로 분석 대상 물질이 퇴적층에 묻혔을 때 그때부터 시간이 가기 시작하느냐 하는 연대 측정에서 가장 싫어하는 가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이 라디오제닉 아이스톱의 일반적인 분석 허용할 수 있는 그 연도는 대략 반감기의 7반감기 혹은 8반감기까지인데 그 정도가 되면 모원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폴틴의 반감기가 약 5,700년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곱하기 7, 8 정도로 하면 대략 한 45,000년 정도 이상 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OSL 같은 경우에도 석영을 이용하는 OSL은 굉장히 다양한 퇴적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그 연대 측정이 굉장히 싫어하는 가정, 이 석영이라든지 장석이 퇴적층에 묻혀서 이제 OSL 신호를 받아들일 때, 만들 때, 그 전에 있던 신호들을 완전하게 다 깨끗하게 사라지게 한 다음, 새로 이제 사이드부터 만들어야 되는 완벽한 분리층이 일어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을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한 약 10만 년에서 12만 년 정도 이상 되는 퇴적층에 대해서는 분석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퇴적층, 예를 들면 풍화가 굉장히 심한 역들이 많은 층 같은 경우에는 OSL 같은 경우는 파이프 박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시료 채취 단계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석법에 대해서 좀 단적인 그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층에 단층이 있고 여기에 샘플을 채취해서 이 단층에 그 활동 시기를 알고 싶은데 이 샘플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카본도 세츄레이션이 되고 OSL도 세츄레이션이 된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실제 이 퇴적층의 나이를 알고 싶은 것도 있지만 단층의 활동 시기를 알고 싶은 것인데, 그러려면 이 퇴적층의 나이가 얼마라고 나오고, 예를 들면 10만 년이면 10만 년 이렇게 나오면 그 단층은 그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게 되는데, 퇴적층의 연대조차 정의가 되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단층의 활동 시기는 더욱더 정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미국의 퇴적층에서 미니멈 에이지만 구할 수 있다면 고지진 정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약 4년간 한 300개 정도의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70% 정도는 이 OSL로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퇴적물의 결과였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OSL로 분석이 되지 않는 굉장히 오래된 퇴적물 또는 그에 가까운 오래된 물질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수가 있는데 이 많은 수의 샘플들이 C14나 OSL로는 지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코스모제닉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방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연대 측정 범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 그 샘플이 특정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좀 전에 몇 번씩 말했던 이 연대 측정이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들이 서로 두루두루 섞여서 이 제4기 미고결 퇴적층에 대해서 연대 측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과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에이지 데이팅 결과를 사용할 때 복수의 데이팅 방법이 지질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할 때 사용한다라고 제시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팅을 종합해 보면 이 암석 같은 경우에는 저군 UPB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제4기 미고결 퇴적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아직도 이 약 10만 년에서 100만 년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베일에 쌓여 있는, 데이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도전적인 연대 측정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그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오늘 제시하고 싶은 것이 이 바로 비평형 연대 측정입니다. 이 그림은 복잡한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우라늄 238이라고 하는 것이 납 206으로 붕괴될 때 한 번에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붕괴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붕괴 산물로 만들어지는 이 우라늄 234 또는 230 토륨을 이용해서 연대 측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 예를 들어서 이 토륨 230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약 7만 5천 년이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곱하기 7, 8 정도를 한다면 굉장히 넓은 범위의 데이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보고된 연령들을 보면 뭐 7만 년 플러스 마이너스 2만 년이라는 젊은 연령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20만 년 정도 되는 오래된 연령이 또 실제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기에 아직은 예비 연구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이 그 비평형 연대 측정 시스템 자체가 예비 연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는 벌써 꽤 오래전부터 적용을 해오던 방법인데, 뭐 특히 제4기에 만들어진 화성원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비평형 연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저널에 논문이 많이 나온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제4기 디트리탈 저온에 이 방법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과연 분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쇠설성 디트리탈 저온의 연대 측정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데이팅을 할 때 이 지점의 소스 물질, 예를 들면 뭐 500mA, 1600mA, 2800mA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소스락들이 있으면 얘들이 이렇게 퇴적이 되어 와서 여기에 이제 퇴적이 될 건데, 이 지점을 연대 측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마치 그 상품에서 붙어 있는 바코드를 찍으면 그 상품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연대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 소스락들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저우콘 같은 경우는 데이팅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광물인데요. 예전에 번외로 뭐 엘리멘트 특배로에서 저우콘을 할 때 굉장히 멋진 문구로 타이니 버타임리라는 이 저우콘을 소개하는 정말로 멋진 문구를 소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저도 특정한 하나의 사이트, 이 포항분지 서쪽에 있는 양산단층 중북부에 해당하는 이 사이트를 보시면 어딘지 대충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이 지점에서 5군데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이 지점의 그 소스락을 알기 위한 데이팅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적으로 이 5개의 샘플 중에서 하나의 샘플에서 굉장히 독특한 저우콘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다른 저우콘들은 녹색을 띠고 있는데 색깔 자체가 벌써 파란색에 자형을 띠는 독특한 저우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우콘을 분석을 한 결과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표를 제가 나타냈는데 여기 보면 238 우라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라늄 이 저온 분석 지점에 대한 우라늄의 양입니다. 3만 얼마 이렇게 해서 3만 얼마 정도의 카운트를 보이는 양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납이 5, 2, 3, 8, 5 이렇게 굉장히 소량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참고로 204.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백그라운드 값인데요. 이 백그라운드 값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양이 없는 우라늄과 비교했을 때 납이 없는 저온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저온 분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저온과 표준 물질을 다시 찍으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저온들도 정상적인 값을 보이길래 이 상대편에 맞은편에 있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그걸과 또 똑같이 이게 우라늄은 굉장히 많은 카운트를 보이는 데 비해서 납은 역시 거의 없는 그 결과를 획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저콘에 있는 납피크를 확인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납피크가 좋은 그 결과를 보일 때는 이렇게 사다리꼴로 이렇게 멋진 피크를 보이는데 이 파란색 저콘에서는 피크가 있긴 한데 양이 정말 작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피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라늄에 비해서 납이 거의 없는 206 납이 거의 없는 저우콘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이 얘기인 즉슨 이 206 납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라늄 238이 붕괴돼서 만들어지는 친구인데 거의 없다는 얘기는 우라늄이 붕괴돼서 만들어진 게 거의 없으니까 만들어진 지 거의 얼마 되지 않아서 붕괴량이 적다. 즉 굉장히 젊은 저우콘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료를 5개 중에서 단 한 그램만 찾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샘플을 모았던 것이 5군데에서 실제 OSL을 하려고 처음에는 파이프를 받고 여기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OSL 분석을 하고 이 파란색에서 도즈 레이트 및 수분 함량을 재고 남은 찌꺼기 같은 약 한 100에서 200g에서 저오콘을 찾았었는데 총 찾은 저오콘의 개수가 젊은 저오콘이 아니라 총 찾은 저오콘의 개수가 한 100에서 200g 그 중에서 이 젊은 저오콘이 딱 한 그램이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오콘을 찾을 때 암석에서 저오콘을 찾을 때 뭐 화강암처럼 저오콘이 많이 나오는 암석을 제외하고는 대략적으로 한 2kg 이상의 큰 바디를 가지고 있는 암석을 부셔서 저오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이때 찾았던 것은 거의 10분의 1 혹은 20분의 1 정도의 양으로 찾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으로 찾는 그 양만큼의 흙을 가지고 저오콘을 찾는다면 한 그램밖에 찾지 못한 젊은 저오콘을 추가로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설성 저오콘을 분석을 할 때 뭐 기반암 그 소스락이 되는 것이 200mA, 250mA, 150, 140mA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250mA, 200mA, 150mA 같은 연대 피크를 얻을 것인데 이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젊은 화산 활동이 있었고 이의 산물이 이 퇴적 물질에 묻힌다면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걸 찾고 싶은데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한반도 내에서는 이렇게 보고된 젊은 화산이 거의 없으니까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첫 번째 이게 문제였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젊은 조어콘이 있다면 특정한 태적 환경에서만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대략적인 어떠한 태적 환경에서도 다 나타날 것인가? 이게 대략적인 대부분의 태적 환경에서 나타나야 이 젊은 조어콘을 찾아서 고지진 연구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특정한 환경에서 나타난다면 굉장히 제한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조어콘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사이트를 정해서 이 녹색으로 보이는 마린 테라스, 그리고 뭐 리버 테라스, 뭐 알루비알 펜, 호수 대적층 다양하게 해서 10개의 그 샘플 사이트를 정해서 샘플을 약 2km 이상 떠서 저우콘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만약에 저우콘을 발견했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말하는 저우콘이라는 것은 굉장히 젊은 연대를 가지고 있는 제4기 연령을 가진 저우콘을 발견했을 때 이 저우콘으로 연대 측정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OSL이라든지 탄소로 연대가 나온 이 검정색 부분, 연대가 나온 층에서도 저우콘을 찾아보고 혹은 연대가 나오지 않은 세츄에이션 된 구간에서도 저우콘을 찾아서 비교를 해보고 또 풍화된 역이 굉장히 많아서 OSL 파이프를 박을 수조차 없는 층에서도 한번 찾아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환경에 조건을 주면서 저우콘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개 구간에서 제4기 연령을 가진 젊은 저우콘을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고 다만 특정한 층에서는 단 1g만 찾은 것도 있고 어떠한 특정한 층에서는 40g 이상의 굉장히 다량의 저우콘을 찾은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멀 CL로 찍을 때 일반적으로 좀 다르게 콘트라스트를 조금 높이고 브라이트에서 낮췄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옆에 있는 저우콘과 다르게 굉장히 밝아서 내부 구조가 거의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밝은 여기 저우콘들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저우콘들이 대체적으로 추후에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젊은 제4기 저우콘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L로 촬영해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주변에 있는 오래된 저우콘들은 녹색을 띠고 있고 코터너리 연령을 가지고 있는 젊은 저우콘들은 주로 이렇게 파란색을 띠고 있는 자연의 저우콘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봤을 때 사실 저우콘의 화학식은 같으니까 이 크로마 CL, 컬러 CL에서 저우콘의 색을 좌지우지하는 한 가지 중에서 이 젊은 저우콘은 아마도 납이 거의 없을 것이고 오래된 저우콘들은 상대적으로 납이 많을 건데 납이 포함될수록 이 납이 저우콘의 색을 점점점 녹색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한 저우콘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요. 이때 분석 수행할 때도 몇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납을 얼만큼 정확하게 재느냐. 납 양이 작기 때문에 납에 충분한 카운트를 얻어야 정밀한 분석이 되는 것인데 빔을 죄송합니다. 빔을 크게 해서 납을 카운트를 많이 얻을 것인지 아니면 납을 찍는 시간을 오랫동안 줘서 납의 카운트를 많이 얻을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저콘이 생각보다 작은 애들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석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빔 사이즈는 일반적인 한 25 마이크론으로 고정을 하되 납 찍는 시간을 조금 더 오래 두면서 납 피크를 정확하게 찍기 위해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요. 이제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요. 결과는 대표적인 두 군데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연구단에서 잘 알고 있는 이 인보리 대단층 사이트입니다. 이 지점은 이 검정색 머디한 층이 OSL 연대로 7만 년 플러스 마이너스 4만 년이 나오는 지점인데요. 이 지점에서 동일한 층에서 그 저우콘 분리를 하였고 2층에서는 그 젊은 코터너리 저우콘을 약 한 15에서 16g 정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 이 코렉션 되지 않은 어피런트 에이지가 약 5만 7천 년 플러스 마이너스 2만 7천 년 정도의 연령을 획득을 하였고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이 신화교동이라고 하는 이 리버 테라스 당구층인데요. 이 지점은 실제 여기가 당구 퇴적층인데 풍화된 역이 너무 많아서 실제 당구 퇴적물이 쌓인 지점에는 파이프를 박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구 퇴적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 포스트 디파짓 되는 부분에 파이프를 박았는데 이조차도
세츄레이션이 굉장히 빠른 구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6만 년 이상이다. 그러면 실제 당구층은, 참고로 이 당구층은 3당구에 해당하는데요. 훨씬 더 오래된 연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6만 년 이상이다 정도밖에 OSL로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아주 행운적으로 이 지점에서는 코터너리 연령을 가지고 있는 저온이 약 40g 정도 발견이 되었고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MSWD로 계산한 결과 코렉션 되지 않은 연대가 약 9만 7천 년 플러스 마이너스 2만 년 정도의 연령을 획득하였습니다. 근데 이 연대는 실제 진짜 연대가 아니라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그 마그마 그 저온이 생성됐을 때 마그마 값, 즉 홀락 값의 토륨 대 우라늄 레이시오가 필요한데 이 방법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이게 세설성 저온이다 보니까 소스락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주변에 코터너리 연령을 가지고 있는 화산도 없는 데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조차 없으니까 이거에 홀락값을 알 수가 없으니까 보정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냈던 아이디어가 일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화산이 폭발할 때 이 폭발된 화산의 화산재들이 약 5,000km 이상까지도 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때 이 화산 폭발에 의해서 저온이 같이 폭발하면서 성층구까지 올라간다면 바람이나 이런 걸 타고 굉장히 멀리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저온이 비중이 3이 넘는데 이렇게 무거운 강물이 떠다닐 수 있을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 볼케닉 관련된 저널을 찾아보니까 화산탄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 멀리 막 15km, 20km까지 날아가는 게 발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화산탄 내에 적혀 있는 광물들을 보면 이렇게 휘석처럼 무거운 광물도 막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저온도 충분히 날아다닐 수 있겠다. 처음에 이런 가정을 세웠죠. 근데 가정을 세웠지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날아다닌 저온이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태안에 있는 신두리 해안 사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 사구 같은 경우에는 서해에서 날아온 거기 때문에 서해 건너편에서 날아온 거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만약에 샘플을 떠서 저온을 찾는다면 이 지점의 저온들은 분명히 날아서 온 거일 거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저온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전형적인 태저감에서 나오는 것 같은 다양한 저온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저온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플루비알 환경에서 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날아서도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샘플을 했던 이 10개 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날아서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한반도의 화산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 울릉도나 독도처럼 동해 그리고 제주도 가장 가까운 곳이죠. 이 지점에서 보고된 제4기에 가까운 그 홀락들의 토륨, 우라늄, 레이시오 보고된 값들을 다 하나씩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그래프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최소값, 오른쪽에 있는 것이 최대값,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평균값인데요. 백두산, 그 동해, 그리고 제주도에서 나타나는 값들의 가장 최소값은 1 이하는 없었고 최대값은 10 이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은 대략 5 정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1에서 10 사이로 대부분 다 움직이고 있었고요. 이 한반도 이외에 약 20세기에 실제 분화한 화산들의 그 보고된 토륨 우라늄 값들을 몇 개 조사를 해보니까 뭐 아프리카, 유럽, 뭐 아르미니아 이런 데 찾아보니까 역시 1에서 10 사이에 그 값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최소값 1, 평균값 5, 최대값 10을 가지고 다시 좀 전에 있었던 그 오피렌트 에이지의 논코렉티드 에이지를 보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 결론에 해당하는 그림인데요. 이 인보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퇴적된 OSL 에이지는 7만 년 플러스 마이너스 4만 년이 나왔지만 논코렉티드 된 에이지는 5만 7천 년 플러스 마이너스 2만 7천 그리고 1로 보정했을 때는 5만 6천 5는 11만 5천 10은 12만 6천 년 플러스 마이너스 6만 년 이게 지금 오차가 너무 커서 굉장히 사실 좀 그렇게 좋은 데이터는 아닌데 실제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그 디스이퀄리브리엄 데이팅을 시도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그냥 이것은 확인하고 싶어서 한번 해본 건데 어쨌거나 부끄럽긴 하지만 오차 범위 안에서는 이 연대가 일치하긴 일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OSL 연대 같은 경우에는 CM 디포지션 에이지지만
이 디지털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신이 아니라 맥시멈 디포지셔널 에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에 퇴직층이 쌓였다라는 것 때문에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결과는 얻었고요. 실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데이터입니다. 신화 교동인데요. OSL 에이지로는 굉장히 그 실제 당구층보다도 그 이후에 쌓인 층이 6만 년보다 오래됐다. 그래서 실제 이 당구층의 연대는 알 수 없는 미니멈 에이지만 획득했지만 이 지역에서 나타났던 이 디트리탈 조콘의 그 비평형 연대는 코렉션을 하지 않았을 때는 9만 7천 년 플러스 마이너스 2만 년, 코렉션을 했을 때는 11만 년, 18만 년, 19만 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이팅을 할 때는 이게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해도 이 저콘들의 홀락값이 10은 넘지 않을 거기 때문에 10을 사용해서 보정해주는 값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층은 2층은 19만 년 플러스 마이너스 2만 5천 년보다는 젊고 혹은 동시기 호는 젊고 6만 년보다는 오래됐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OSL이 세츄레이션 된 구간에서는 비평형 데이팅을 어느 정도 에러가 크긴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인데요.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코터너리 디트리털 저우콘 이렇게 붙였는데 이 코터너리 디트리털 저우콘은 의외로 다양한 제사기 퇴적 환경에 찾으려고 하면 다양하게 있더라. 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는 이 제사기 세설성 저우콘을 가지고 제사기 퇴적층의 최고 퇴적 연령을 구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OSL이 세츄레이션 된 연대라든지 아니면 MIS5가 넘어가는 오래된 연대 퇴적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아직은 조금 오차를 줄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